이 존니 대표님이 실패했던 투자 사례. 실패했다는 얘기는 네. 내가 투자한 회사가 망했냐? 망했거나 아니면 어쨌든 망한 회사는 없고요. 중간에 손절매를 대표님도 하신 경우가 있긴 하잖아요. 오늘 주제는 바로 존니의 주식 투자 편입니다. 자, 지금 사실 전 세계 금융 역사상 이렇게 많은 돈이 풀린 적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대단한 거죠. 네. 지금 그래서 그 이후에 뭐 이 돈으로 인해서 주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망에 대한 질문은 하는 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대표님한테는 어쨌든 근데 이 풀린 돈이 생기는 부작용은 좀 있을 수 있잖아요. 좀 이런 거 좀 있을 수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네. 정말 갑자기 막 인플레이션이 전 세계를 덮치게 되고 네. 풀린 돈 때문에 그런 게 생긴다 그러면 이제 이자를 올릴 수밖에 없고 이자를 올리게 되면 주식은 가장 안 좋은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죠. 네. 근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왜냐면 왜요? 지금 전 세계 걱정해야 될 거는 디플레이션이에요. 일본 같은 거 보세요. 그렇게 돈을 찍어내도 인플레이션이 안 일어나죠. 인구도 변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산업이 변하잖아요. 옛날에는 제조업이잖아요. 어떤 매출을 일으키려고 그러면 공장을 져야 되고 또 많은 인력이 투입돼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뭐 그 투입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그래서 우버다 엄청난 돈을 하지만 택시 하나 없잖아요. 차 한 대도 없죠. 그쵸, 미국엔 없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변하는데 그런 투입이 되지 않아도 지금 플랫폼 비즈니스가 활성화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임금 상승을 통한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아니면 투자가 일어나기 때문에 생기는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이게 거의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구가 고령화되고 있고 그래서 갑자기 이자를 올려야 될 그런 거는 쉽지 않겠다. 쉽지 않다. 예, 그 올라가더라도 천천히 올릴 수밖에 천천히. 없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실제로 미 중앙은행이 연준에서 2023년까지 제로 금리를 시사했잖아요. 네. 요거는 좀 한국 주식에 좀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그러니까 주식이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자율이고요. 이자 올라가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죠.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게 되면 이자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거고. 그렇죠. 그러면 주식은 그만큼 덜 어트랙티브하죠. 그러니까 내 매력도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근데 또 이제 여러 가지 그 다른 사이드도 있죠. 이자율을 올린다는 거는 인플레이션이 늘어난다는 건 정말 경제가 굉장히 좋아진다는 걸 시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또 기업도 또 더 그 활성화될 수 있는 또 찬스가 있는 거니까 양쪽 그 사이드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자율이 낮았기 때문에 또 하나 좋은 거는 기업들의 그 금융 비용이 많이 줄어들 수 있죠. 지금 대표님께서 동학개미운동의 대장으로 불린 건 알고 계시죠? 네, 그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네. 지금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지금 주식 투자 인구가 제가 알기로 한 6,700만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대표님 뒤에 지금 6,700만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뭐 하시고 싶은 말이 있나요? 지금 이런 상황에 주식 투자 저는 주식 투자 시작한 거는 무조건 잘한 일이다. 네. 내 돈이 일하게 하는 걸 시작한 거니까 다시 얘기하면 내가 자본가가 되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무조건 잘한 거다. 근데 꼭 몇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게 있다. 네. 빚내서 하지 말고 그다음에 오래 투자하고 단기적으로 주식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에 관심 가질 필요가 없고요. 그다음에 꾸준하게 또 일정 부분 그다음에 라이프 스타일 바꿔야 되죠. 과도하게 쓰는 그런 과소비라든가 이런 거 있다 그러면 그걸 투자로 바꾸라. 소비하는 거를 투자로 바꾸는 그런 현명함이 필요하다. 그리고 즐겨라. 단기간에 주식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를 즐겨라. 왜냐면 나는 30년 투자할 건데 단기간에 내려가고 올라가는 건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내가 은퇴할 때쯤 돼서 그때 주식 가격이 폭락했다 그러면 그때 걱정해야 되지만 지금은 걱정할 필요 없다. 지금은 꾸준하게 살아. 실제로 지금 B2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증시에 들어온 게 한 100조라면 그 중에 한 10에서 20% 정도 네, B2라고 그래서 하는데 그거는 이제 좀 조심해라.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요. 네. 빚내서 하지 말아라.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주식 투자에 꼭 지켜야 되는 원칙이 방금 전에 말씀하신 롱턴, 장기 투자라든가 노 마켓 타이밍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게 여유 자금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하신다면 분산 투자를 얘기하셨는데 분산 투자는 좀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짜거나 하면 좀 좋을까요?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보통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라고 그러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짜느냐. 저희가 이제 펀드를 그래서 처음에 펀드를 사라고 하는 이유가 10,000원 갖고 분산 투자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5,000원 갖고도 분산 투자 할 수 있는 게 저희가 한 5, 60개 회사를 투자하니까 그러면 한 종목도 보통 2, 3%밖에 안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한 회사가 잘못되더라도
크게 내 재산에 문제가 안 생기니까 네. 그렇게 분산 투자는 유리하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투자하더라도 굳이 한두 종목에 내 도를 다 맡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분산 투자가 중요하죠. 그럼 대표님의 성공 투자 사례 예전에 SK텔레콤 이야기 들었는데 그거 말고 SK텔레콤은 어쨌든 길거리에 그 큰 휴대폰을 두고 다니는 사람을 보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예, 작은 예, 휴대폰을 예. 두고 다니까 예상하시면서 그 큰 돈을 버신 건데 좀 다른 사례가 또 있을까요? 성공 투자 맞죠. 사례. 하나 정도. 보험. 제가 보험이요? 보험을 되게 좋게 봤죠. 왜요? 제가 펀드 매니저를 시작했을 때가 1990년인데 네. 그때 이제 한국은 굉장히 이제 그 주식의 걸음마 단계였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어느 나라나 그 경제 발전하게 되면 가치 발전하는 게 보험업이에요. 그래서 보험에 제가 투자를 많이 했죠. 또 핸드폰도 투자했고 그 다음에 어떤 엔터테인먼트, 게임주 이런 데 제가 인터넷 게임. 게임을 왜 투자하셨어요? 왜냐하면 인터넷을 통하게 되면 인터넷을 베이스로 해서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네. 있잖아요. 그 중에서 게임이 가장 사람들이 많이 접촉을 하잖아요. 그 게임 주식에 투자 많이 했고 그리고 여행주에 많이 투자했고 경제가 발전하면서 경제력이 좋아지게 되면 사람들은 당연히 여행을 즐기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이제 투자를 했고 그 다음에 백화점에 많이 투자했어요. 백화점 왜요? 네. 그러니까 한국 백화점만이 갖고 있는 그런 유일한 특색이 있죠. 미국의 백화점 가면 다 망하잖아요. 종업원 숫자가 미국의 백화점 가면 종업원 숫자가 오히려 손님보다 더 많은 경우가 많죠. 근데 한국은 굉장히 사람들이 막 백화점 많이 가고 지하에서는 또 슈퍼마켓도 있고 그렇죠.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회를 많이 봤죠. 한국의 백화점에 그래서 네. 돈도 많이 벌었죠. 그럼 사람들은 지금 그게 더 궁금할 거예요. 이 존니 대표님이 실패했던 투자 사례. 요거 없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투자를 하셨는데 좀 실패했던 거. 어떤 종류였던 건지. 그리고 왜 실패하셨는지. 이런 이야기. 원래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잘 안 된 이야기를 좋아하거든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실패했다는 얘기는 네. 내가 투자한 회사가 망했냐. 망했거나 아니면 어쨌든 망한 회사는 없고요. 중간에 손절매를 대표님도 하신 경우가 있긴 하잖아요. 많죠. 네, 근데 그런. 대부분의 케이스는 너무 일찍 팔아서 잘못됐구나 하는 경우가 많았죠.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주식을 사서 이 회사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네. 점점 내 생각하고 틀리게 경영이 됐는데 이 회사는 사지 말았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파는 경우에 그 다음날부터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 근데 경영진이 마음에 안 드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주식이 내 생각하고 틀릴 때가 많은 거죠. 나는 나름대로 판단을 했는데 네. 시장은 다르게 생각한 경우가 있죠. 그게 이제 실패라고는 실패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예를 들면 이런 산업의 트렌드 이런 거 자체를 좀 잘못 예측하신 적은 없나요? 그런 경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내가 했던 거는 너무 일찍 팔았던 경우가 너무 일찍 팔았던. 장기 투자를 늘 얘기하시는 대표님도 예, 간혹 그게 안 되시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10년 기다렸는데 주식이 너무나 내 생각처럼 되지 않아서 팔았는데 그때부터 막 오르기 시작해서 2배, 3배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럼 요즘 분산 투자를 할 때 사실 펀드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개인이 ETF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대표님 좀 그 ETF 열풍 좀 어떻게 보세요? 아니 ETF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요. 네. ETF도 하나의 투자 방법인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패시브라고 그러죠. 어떤 한 종목에 특별히 연구할 필요 없고 그냥 그거를 다 사버리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이제 너무나 그쪽으로 돈이 몰리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러니까 버블이 좀 낄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만 투자하는 것보다는 패시브도 좋지만 액티브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소외된 종목들이 좀 가려진 거죠. 네. 밸류에 비해서 주식 가격이 너무 안 올라간 것도 그런 데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액티브 펀드도 완전히 배제할 필요 없다. 네. 패시브와 액티브를 적절하게 좀 조합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액티브 패시브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ETF를 잘 적절히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저희 펀드도 셀러리맨 펀드 같은 경우에는 해외 ETF를 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좋은 ETF를 골라서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아까 전에 제가 주린이들이 어떻게 주식 투자 공부를 하면 되는지 여쭤봤었는데 대표님 같은 이렇게 굉장히 경력도 많이 되셨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문가 영역에 가신 분들인데 대표님이 주식 투자 관련된 공부를 좀 어떻게 하세요 지금은? 공부를 통해서 펀드 매니저 되는 거는 미국은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양한 백그라운드고 주식 투자는 커먼 센스라고 그러나? 그러니까 지식이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펀드 매니저의 역할은 그야말로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100억이 있으면 그 100억을 어떻게 분산하는 게 좋을까. 그러면 삼성전자도 사고 나름대로 또 게임주도 사고 바이오 주식도 사고 자기가 생각할 때 가장 그 이상적인 구성을 만들어서 그걸 관리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막 그냥 그 기술이 있어갖고 내가 이 주식 샀다 팔았다 저것도 샀다 그렇게 사람들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막 공부를 하려고 그러고 막 시간을 그렇죠. 엄청나게 쓰려고 그렇게 해서 돈 버는 게 아니에요. 돈을 버는 거는 기업가가 벌지 왜 내가 벌어요. 내가 투자한 회사에 경영진이 벌어주는 거잖아요. 그럼 돈을 벌 수 있는 경영진이 어딜까? 그 펀드 매니저는 그걸 찾아서 그런 기업을 사는 것 뿐이에요. 자, 대표님이 사실 주식 투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인식도 제고시켜 주셨지만 이 돈과 부에 대한 여러 가지 또 많이 해주셨잖아요. 제가 어느 방송을 보니까 대표님이 원래 부모님께서 사업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 사업을 한번 네, 힘들었죠. 어렸을 때, 맞아요. 힘들어지시면서 그러면 그때 힘들어질 때 어느 정도 힘들어지셨던 건가요? 그때는 아주 진짜 앞이 노랬죠. 뭐 다 뺏겼으니까. 그 당시는 부도가 나면 막 그 집도 다 같이 가고 그 뭐 모든 빨간 딱지. 그쵸.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었죠. 그럼 그렇게 되시면서 대표님은 뭐 우리가 요즘 세대가 많이 말하는 흑수저 정도까지 가셨던 건지 아니면 그냥 흑수저 같죠. 아, 정말요? 완전 흑수저, 완전 흑수저죠. 완전히요? 어느 정도 드셨는데요? 좀 그 당시에 뭐 살림이라든가 밥도 이제 밥 먹는 것도 쉽지 않았죠. 쌀도 힘들었죠. 그게 나이가 어느 정도? 그 초등학교 때였죠. 초등학교 때. 어떻게 보면 돈은 대표님은 언제부터 좀 돈이 많이 생기신 것 같아요, 대표님은? 경제 독립이라고 얘기한다고 네. 이제 미국에서 직장을 잡았을 때부터 미국 직장 다닐 때부터. 그럼 돈이 없던 시절이 대표님도 있으셨던 거잖아요? 많았죠. 굉장히 길죠. 미국 대학교 다닐 때 미국 대학생들은 다 돈 없죠. 네. 다 직장이 있으면서 대부분 대학교 다니죠. 그럼 돈이 없는 시절에 가장 힘든 건 어느 것이었나요? 힘들다고 생각을 별로 안 했어요. 왜냐면 그거는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런 거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고 하면 노력을 하면 되겠지 하는 그런 낙관적이 많았죠. 실제로 그랬고. 돈이 없는 시절에 그렇게 힘든 게 없었다면 그렇게 부자가 되는 거를 부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기에 막 이제 사람들은 대표님이 부자가 되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행복하기 위해서인데 그 힘든 시절에 힘든 게 별로 없었는데 왜 부자가 되기 위한 그런 걸 아니죠. 언젠가 부자가 될 거기 때문에 힘들지 않았던 거지. 그게 평생 그렇게 살려고 그러면 굉장히 네. 그건 좀 하지 않죠. 젊은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희망은 있기 때문에 희망. 내가 열심히 하면은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예를 들어서 내가 불편하면 되는 거거든요. 내가 조금 좀 그 나쁜 동네에 산다든가 아니면 아파트 규모를 줄인다든가 그런 거는 그렇게 나한테 그 큰 실현이 되지는 않았죠. 근데 희망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그 젊은이들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다 희망이 있다. 그거 다 부자가 될 수 있다. 다만 잘못된 지식에 대해서 속지 말아라. 뭐 흑수저가 금수저 될 수 없다고 그런 얘기하는 거 그런 거 절대 믿지 말아라. 그리고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면 다 된다. 근데 주위 사람들은 자꾸 그렇게 그저 부자처럼 보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런 라이프를 따라가지 말아라. 부자가 되라. 그리고 투자를 시작해라. 그리고 여유자금으로 투자해라. 다 그럼 부자 된다. 그거예요.